안녕하세요. 영데일리입니다. 제가 저번에 기출문제집 활용 방법과 관련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기출문제집 분석 방법도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험생 당시 제가 기출문제집을 어떻게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지 경험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출문제집을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시기는 문제풀이 강의와 기출문제집 분석 강의가 올라오는 6월에서 8월이었어요. 개강론의 진도가 나가는 1월에서 5월에는 기출문제집 문제 지문과 해설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을 파악했었고, 또 3월부터는 이면지의 답안을 직접 작성을 해보면서 서답식 서술 연습을 했었습니다. 배지훈 강사님 커리에서는 6월에서 8월에 문풀 강의와 함께 기출문제 분석 강의도 올라왔었어요. 저는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먼저 기출문제를 이면지의 답안을 작성해 보면서 예습을 한번 해보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놀이지도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올라온다면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놀이지도 부분의 기출문제를 제가 먼저 혼자 풀어보았습니다. 저의 답안이 적혀있는 이면지와 해설을 비교해 보면서 제가 비문으로 답안을 작성한 것과 저의 오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고, 다시 문제와 해설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왜 제 머릿속에 오개념이 있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 부분을 체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제가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표시를 해두어서 강의를 수강할 때 이 부분은 스킵할 수 있도록 해두었어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저에게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단지 답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물론 답안을 해설과 비슷하게 작성을 했으면서도 왜 이 답안이 정답인지에 대한 근거를 타인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와 이 문제와 관련된 이론의 정의 등을 술술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스킵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완전히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답안을 맞출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님의 설명을 스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습을 할 때 문제를 풀면서 서술 방식이 유난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제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표시를 또 해두어서 강의를 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은 문제집에 바로바로 필기를 했었고, 저 혼자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도 이것저것 메모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간혹 기출문제집에 필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스스로의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싶을 때 기출문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생각과 공부 방법은 누구나 다 다르지만 저는 이 기출문제집을 실력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기출문제는 실제 평가원에서 출제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자료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저는 기출문제에서 표현된 지문, 어휘, 정의 서술 방식 등에 대해서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 최대한 흡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실력 테스트는 모의고사 강의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가 본론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기출 강의를 듣고 강의에 대한 복습을 할 때 혼자 기출문제 분석을 했었어요. 이때 펜 색깔의 구분을 주었는데 제가 스스로 복습하면서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란색 펜을 사용했고,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란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했어요. 혼자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지문 혹은 사례, 소문항에 주어지는 보기 상자 속의 내용까지도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옛날 기출도 놓치지 않고 선지 하나하나 문장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이것 또한 분석을 했었어요.
분석 방법은 문제 유형과 내용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큰 틀은 같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해당 질문을 살펴보면 가 단락에는 놀이에 대한 비고츠키, 피아제, 프로이드의 학자들의 이론들이 정의되어 있고 나 단락에는 유아들의 대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가 단락과 같이 이론 지문에서는 내용 중 핵심이 되는 키워드 혹은 문장에 이렇게 줄을 치거나 표시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피아제의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놀이는 3단계로 발달한다고 보았다. 이런 문장에 대해서도 놀이 3단계, 그게 뭐였지? 기능놀이, 상징놀이, 규칙이 있는 게임. 피아제의 놀이 3단계는 이것들이었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또는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재로 돌아가서 공부를 다시 하면서 여기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 상징놀이에 관해서는 사물로부터 의미와 분리를 도와줌으로써 추상적 사고의 발달에 필수 불가결한 준비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장에서 사물로부터 의미의 분리를 도와? 사물로부터 의미의 분리를 도와가 무슨 뜻이었지? 가작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론을 쉽게 설명을 풀어서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피아제 부분을 보면 피아제는 놀이 단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구성놀이예요. 이 니은의 답안은 구성놀이인데 피아제는 왜 구성놀이를 놀이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여기다가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교재에서는 피아제가 구성놀이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서 완전한 놀이로 볼 수 없고 놀이와 일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놀이 단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떠올리면서 여기에 메모를 또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 단락과 같이 유아들의 대화 사례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 대화의 문장이 어떤 이론에 대응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분석을 해보았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괄호 쳐져 있는 이 부분, 빈 컵을 입에 갖다 대며 마시는 신용을 하며 이 문장을 보면서 소연이라는 유아는 역할놀이에서 모모하는 척하는 가장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빈컵을 자신의 입에 갖다 대면서 마시는 신용을 했기 때문에 자기 지향적 가장놀이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를 보면서 자기지향적 가장놀이의 예시가 이러한 사례로 풀어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의 민채를 보면 소연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인형의 입에 빈컵을 갖다 내며 먹이는 신용을 하며 소연이와 달리 민채는 자기의 입이 아니고 인형의 입에 빈컵을 갖다 대면서 가장놀이를 하고 있지요. 이 문장을 보면서 민채는 타인 지향적 가장놀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진우, 민지 사례를 보면 진우는 인형과 수건을 가지고 교사에게 다가가서 아기를 업을래요. 아기 없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사용한 놀잇감은 인형과 수건, 실제 아기와 비슷한 인형 그리고 실제 포대기와 비슷한 수건을 사용함으로써 탈맥락화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민지를 보았을 때 인형이 없네 하고 인형 대신에 종이벽돌 블록과 보자기를 가져갔어요. 즉 종이벽돌 블록을 아기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 아기와 비슷하지 않는 이 종이벽돌 블록을 대체로 사용함으로써 민지는 진우보다 탈맥락화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러한 이 종이벽돌 블록에 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거에 대한 뜻을 여기다가 분석을 하면서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에 조금 비어있는 칸에는 앞서 나왔던 아까 이론들이 있죠. 그 이론들에 대해서 교재에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여기다 적어 두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스밀란스키의 놀이 단계에 관한 것도 조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피아제 중심으로 나와 있는 지문인데 그럼 스밀란스키의 놀이 단계는 무엇이었지? 생각을 해보고 교재에서 찾아서 스밀란스키의 인지놀이 발달 단계까지도 교재에서 찾아서
여기다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지문과 연결된 또 다른 이론들에 대해서 교재에서 찾아서 다시 또 이렇게 메모를 해두면 나중에 또 기출문제를 회독을 돌릴 때 이런 이론까지 볼 수 있게 돼서 점점 반복 복습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소문항들의 문제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기억에 관한 설명이다. 기억, 비계 설정, 기억에 관한 설명이다. 1에 들어갈 용어 한 가지를 쓰시오. 1번은 여기 있는 용어 들어갈 거를 쓰래요. 그럼 이 보기 상자는 비계 설정에 관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보기 상자를 꼼꼼히 보았는데 이 보기 상자 내용에는 성인이 비계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 즉 직접 행동, 시범이나 언어적 지시, 설명을 통해서 비계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비계 설정을 통해서 무엇을 목표를 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아래에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문장을 보면 여기서 사회적 중재에다가 제가 비계 설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회적 중재를 다른 말로 했을 때 비계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안 거냐면 옛날 기출에서 오지선다에 비계 설정 이퀄 사회적 중재로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을 떠올리면서 그래 사회적 중재는 비계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적어 두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치고 했던 것은 비계 설정을 이루는 방법, 성인이 직접 행동, 시범을 보여주거나 언어적 지시, 설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시범과 설명. 그리고 비계 설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 있는데 시범과 설명은 직접적인 좀 방법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효과가 좋음. 이렇게 또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비계 설정의 중요한 것은 도움을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초반에는 도움을 주다가 유아의 능력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도움을 점차적으로 줄임으로써 유아가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더 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행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도움을 감소, 이 도움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밑줄을 쳤고요. 비계 설정을 통한 목표가 결국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비계 설정 목표 1번 유아의 과제 해결 능력의 신장 2번 자기조절 능력의 신장이라고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용어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구성놀이 정화효과인데 이 이론 지문을 보면 정화효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 형광펜 친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것 이외에도 나중에 또 다르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러한 분위기의 문장이 보이면 이거 정화효과 말하는 거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다음은 상징놀이의 구성 요소 및 내용이다. 리을에 비추어 A에 들어갈 내용 한 가지를 쓰고 리을 여기 있네요. 리을에 비추어 A에 들어갈 내용 한 가지, 미음에 비추어 B에 들어갈 내용 한 가지를 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대화를 바탕으로 정의를 내리라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이미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지요. 이 표와 구색을 맞추면 답과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즉, 표 자체가 힌트가 되는 거예요. 상징놀이의 구성 요소? 이게 뭐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힌트가 있잖아요. 탈중심화, 땡, 통합. 이거 상징놀이의 구성 요소 3 구성 요소는 탈중심화, 탈맥락화, 통합. 만약에 탈맥락화가 알 수가 없으면 여기 정의를 보고 떠올리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유사한 사물이나 상황 대체에서 유사하지 않은 사물이나 상황 대체로 변화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볼 때 미음을 토대로 정의를 내린 게 이 부분이잖아요. B의 정의잖아요. 그러면 이 B의 정의와 사례를 연결지어 보는 것도 혼자 분석을 할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유사한 사물이나 상황 대체에서 유사하지 않은 사물이나 상황 대체로 변화하는 것. 그럼 이 사례에서 이 정의를 어떻게 나타냈는지 한번 보시는 겁니다.
진우를 보면 인형과 수건을 가지고 아기 없는 놀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기와 비슷한 인형을 사용했고 아기를 업을 때 사용하는 포대기와 비슷한 수건을 사용했어요. 유사한 사물이나 상황 대체를 한 거죠. 근데 민지를 보면 인형이 없네? 인형 대신 종이벽돌 블록으로 나도 아기를 업을래요 라고 했어요. 진우보다는 유사한 사물이 아니에요. 유사한 사물이 아니지만 대체를 해서 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탈맥락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유사하지 않은 사물이나 상황 대체로 변화하는 것. 이걸 보면서 이제 민지의 사례와 맞구나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는 연습도 한번 해봤어요. 이제 A에 대한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의 힌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B의 정의와 그 사례 이거를 가지고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B의 정의는 진우와 민지 사례를 하나씩 대응시켜서 정의를 냈어요. 그럼 A도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구성이 조금 비슷하잖아요. 그럼 소연이의 사례와 민채의 사례를 통해서 타의중심화 정의를 내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답안처럼 자기 자신에게 가장행동을 하는 것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연이의 자기지향적 가장놀이죠. 자신이 아닌 사물을 대상으로 한 가장행동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아까 민채는 자신의 입이 아닌 인형의 입에 컵을 갖다 내면서 놀이를 했잖아요. 타인 혹은 사물의 가장행동을 하면서 놀이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구나. 이러한 문제 유형은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이해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통합이 문제에 나와 있지만 여기 사례에는 통합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통합 부분을 공부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통합도 한번 보는 거예요. 통합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고 교재와 만약에 통합의 정의가 기출문제의 정의가 조금 다르다면 여기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의 정의를 외우기도 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의를 교재에 나와 있는 정의 옆에다가 또 썼어요. 정의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메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에서 키워드는 무엇인가? 단일한 상징행동에서 주제나 줄거리가 있는 복잡한 상징행동으로 조직화되는 것. 이렇게 주제, 줄거리, 조직화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서 표시를 해 두었네요. 그리고 이 아래 해설, 이런 해설도 좀 꼼꼼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설도 꼼꼼히 보면서 읽으면서 밑줄을 쳐가면서 읽고 공부를 했고 이 방금 문제에 관한 이론과 조금 연결되는 이론들을 교재에서 찾아서 이렇게 메모 포스트잇에 붙여서 메모를 해두기도 했어요. 이러면 나중에 기출을 회독하면서 여기 기출에 나와 있는 이론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이론도 또다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펜으로 막 왔다 갔다 행설수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출문제 자체의 내용이 아니고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이론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관련된 이론들도 함께 분석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 지문의 유아들의 대화 사례 하나하나, 그리고 보기에 나와 있는 소문항들의 문제들까지도 모두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분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은 문제에 나와 있는 개념뿐만 아니라 연관된 이론들도 또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시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보면서 머릿속에 연결되는 이론들이 떠오르고 또 이 부분이 교재에 어느 쪽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는 정도가 될 때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또 효과도 볼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2월도 안 된 시기잖아요. 이렇게 아직은 진도를 나가고 있는 시기에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기출문제 분석 방법을 활용해 보고 싶으시다면 개강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어느 정도 복습이 되었을 때, 즉 문풀 정도 시기가 되었을 때 기출문제 분석을 시작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